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종 정리반 및 GS고요. 저희 최종 정리반은 6회 진행하고요. 그래요. 진도표 드렸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계속 잘하고 계실 테니까. 요렇게 할 거고요. 우리 진행이 좀 다른 게 뭐 요약 정리를 계속 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 시험 막판에 말 계산 문제 특강, 말 문제 특강도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오늘은 OT 하니까 5분 늦게 시작하는데 9시부터 9시 45분까지 오후에 수업하는 날은 당연히 2시부터가 되겠죠. 진도별 퀴즈 1회를 볼 건데 종합사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단원별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객관식 문제로 만들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이제 2차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요걸로 30문제 볼 거예요. 30문제. 그 문제 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9시 45분까지 여러분 일단 시험을 보시고 아, 나 시험 준비 안 했는데 그냥 가야겠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시험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15분 쉬고 좀 빡세기 때문에 1시간 반 강평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보다 문제를 보면서 지금부터는 이 주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내용 정리를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겠죠. 하고 10분 쉬고 나서 시험을 또 봐요. 요거는 30문제, 요건 25분, 20문제, 요게 25문제면 요것도 25문제. 요렇게 볼 거고요. 요거는 문제가 좀 많으니까 45분, 요거는 많으니까 30분 보고 그 다음에 강평하고 딱 끝낼 거예요.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주말 GS도 보잖아요. 주말 GS는 그냥 처음부터 계속 전범위 할 거예요. 전범위 할 거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내용 정리를 하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험 볼 거니까 시험 보겠습니다. 일단 그 1회에는 종합사회 이런 식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꼭 다 알고 가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생소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꼭 나와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만 넣어놓은 거지 지엽적인 얘기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보시면 됐어. 1번 보시면 재고자산 조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재고자산 조정 문제가 나오면 항상 시작은 뭘로 합니까? 실지 재고조사법에 따라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가감해 주는데 판단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단계로 이게 내 창고에 있는지 보고 2단계로 이게 내 재고가 맞는지 아닌지로 따져본다고 했었죠. 내 재고가 맞는지 아닌지는 뭘로 따져봐요? 요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내 재고가 아니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면 내 재고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봤었고 창고에 있는데 내 재고가 맞아. 고려할 거 없고 창고에 있는데 내 재고가 아니야. 그럼 빼주셔야 되죠. 창고에도 없고 내 것도 아니야. 그럼 고려할 게 없고 창고에 없는데 내 재고가 맞아. 그럼 고려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산으로. 요 정도 정리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뭐 쉽죠. 사실 나눠서 봤으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얘랑 얘가 기말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잖아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엔 창고엔 없지만 내 재고가 많으니까 당연히 맞으니까 당연히 10만 원 가산해 줘야 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으니까 창고에도 없고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재고 맞다고요. 그럼 어떻게 주셔야 돼? 요것도 가산해 주셔야겠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1번 답은 당연히 3번이 될 거고요. 30만 원 가산해 주셔야 되니까 뭐 여기는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다 추가로 우리 좀 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기다 쓸까요? 재고자산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위탁 판매죠? 위탁 판매? 여기 기업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요. 고객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위탁자, 수탁자라고 그러잖아요. 물건 넘기고 얘가 대신 팔아주잖아. 다 아실 건데 위탁 판매는 정확히 얘기하면 뭡니까? 통제권이 수탁자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위탁 판매라고 하고요. 수탁자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건 위탁 판매가 아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나오는 김에 한 예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10개를 보냈어. 장부 금액은 100원이야. 근데 얘가 7개 팔았대. 팔 때 고객으로부터 150원 받는데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수수료 20원 먹고 130원 준대.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만 봅시다. 재고 몇 개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에 해당해. A가 통제권이 없어, 수탁자가. 그럼 이 경우에는 안 파는 거잖아요. 기업이 A한테 판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재고자산 몇 개야? 당연히 7개는 팔렸으니까 내 재고가 아니고 안 팔린 3개를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내 재고자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통제권이 없대. 통제권이 있대. 통제권이 있다는 건 기업이 A한테 완전히 넘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수익을 인식하니까 이 경우에 기업이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A, 수탁자 A. 수탁자 A. 요 경우에 얘는 어떻게 돼요? 통제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고자산은 없어요. 근데 창고에 내가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어? 3개 보유하고 있겠죠. 요거는 내 재고자산에서 빼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130원 주고 사왔다고 하면 130원 되겠죠. 요거 문제에서 언급할 거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차 목적으로는 여기까지 맞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이거는 만약에 재고자산 조정이라면 지금 고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더하고 빼고 요게 지금 재고자산 조정 얘기야. 지금 기업 입장에는 창고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 더해줘야 된다고요. A 입장에서는 통제권이 없다면 내 재고가 아닌데 창고에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A 입장에선 창고에도 없고 더 이상 내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게 없어요. 통제권이 없으면. 요 경우 어떻게 되냐고. 내게 맞아. 근데 내 창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고려할 게 없어요. 그쵸? 원래 수익 관련된 얘기를 더 해야 되지만 재고자산 파트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위탁 판매를 안 내는데 위탁 판매는 정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좀 필기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3번이랑 4번 보겠습니다. 3번이랑 4번 보시면 3번은 뭐예요, 지금? 판매했고요. 고객은 상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통제하고 있다. X년 2월 28일 날 인도받기 위하여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실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미인도 청구 약정이죠? 내가 팔았는데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아직 넘기지만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지금 미인도 청구 약정은 내 창고에 있지. 하지만 내 게 아니에요. 고객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5만원짜리 상품만큼을 내 창고에서 빼주셔야겠죠? 미인도 청구 약정은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창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서 나오지만 미인도 청구 약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 의무가 묘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별도의 부관 용역이 수행 의무에 포함될 수도 있죠.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자, 4번. 반품 나왔네요. 반품. 반품은 결론이 명확하지만 혹시 저희 시험에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품 판매 회계처리 봅시다. 일단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랑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죠.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보세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 현금이 A만큼 들어와서 매출을 A만큼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가 반품될 것 같아.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10%만큼 매출을 취소하죠. 그리고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해줘? 요건 돌려줄 돈으로 봐서 바로 환불 부채로 잡잖아요. 우리 1차 시험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재고자산도 없어져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매출 원가가 B만큼 오게 되는데 수익을 10% 취소했으니까 비용도 10%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매출 원가의 10%인 0.1B를 취소하죠. 그리고 지금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반품 처리할 때 비용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이 너무 대응이 안 돼. 그래서 미리 예상되는 반품비만큼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수선비 등을 미리 비용 처리하죠. 대체 안 맞는 금액을 뭘로 기재? 그걸 반환
재고 회수권으로 기재하죠. 그래서 수익 파트에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요게 나왔었는데 뭐뭐 나왔어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별도의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요건 뭘로 물어봤어요? 우리 기준서에 요걸 재고자산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언급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의 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사실 재고자산 조정에서 반환 조건부 판매가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반품 조건부 판매가 만약에 여기 나왔고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반환 재고 회수권을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언급이 없어, 그러면 실제로 반품 조건부로 팔았을 때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참고에 없고,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던 없던 내 재고는 무조건 안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반품 조건 판매는 고려할 사항이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5만원 1번이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3번 보시면 차입금 담보는 그냥 뭐 보너스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차입금 어떻게 돼요? 차입금 담보 같은 경우엔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재고 자산이야. 창고에도 있고 내재고 자산이니까 고려할 게 없겠죠. 6번 나와 있는데 재매입 약정이거든요. 재매입 약정. 재매입 약정은 좀 외워달라고 그랬죠. 재매입 약정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판매자인 기업이 판매자가 손해 볼 것 같고 그리고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요거 뭘로 보려고 했습니까? 금융약정으로 본다고 그랬지. 금융약정으로 본다는 건 그냥 돈 빌린 거지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재매입 약정 판매인데 판매자인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요 옵션을 행사할 것 같으면 금융약정으로 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만약에 여기서 이 재고자산 조정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창고엔 없지만 내 재고가 맞기 때문에 가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내가 이익 볼 것 같아. 그리고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익 보는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빌려준 거라고 했죠. 리스 거래. 그럼 리스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것도 만약에 재고자산 조정에서 나온다면 창고엔 없지만 빌려준 거지 내 재고가 맞기 때문에 가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뭐 있어요?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요건 판매된 게 많아요. 맞아요. 뭐 반품 조건은 판매를 하지만 아무튼 판매된 게 맞아요. 판매된 게 맞다고. 그래서 고려할 게 없어요. 그렇죠? 세 가지. 그럼 요 문제 보시면 봐봐. 일단 콜옵션, 풋옵션 나와 있는데 그거 아시나? 콜옵션이나 선도계약 같은 경우엔 행사 가능성을 따져요, 안 따져요? 콜옵션이나 선도계약, 특히 선도계약은 무조건 이행돼야 되는 계약이고, 콜옵션 같은 경우엔 판매자인 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행사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하지만 풋옵션 같은 경우엔 고객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행사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행사할 거야. 콜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100만 원에 팔았는데 105만 원에 다시 살 권리를 기업이 갖고 있대요. 그쵸? 100만 원에 팔고 105만 원에 다시 사기로 했대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5만 원에 팔고 105만 원에 다시 사기로 했으니까 이거 무슨 거래입니까? 금융약정이죠. 그쵸? 왜냐면 나 지금 100만 원 받고 나중에 105만 원 줘야 되니까 5만 원 손해 보잖아. 콜옵션이기 때문에 행사한다고요. 그럼 금융약정으로 봐. 그럼 이게 판 게 아니라 돈 빌린 거기 때문에 내 창고엔 없지만 돈 빌린 거지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재고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 요거 80만 원 더해 주셔야겠죠. 괜찮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괜찮죠? 요 정도 봤고요. 넘겨보시면 이 3번인데 4번 8번인데, 아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돼 이제. 그쵸? 옛날에는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만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선입선출법도 가끔씩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하죠.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잠깐만 보면 방법만 봅시다 좀. 자, 보세요. 첫 번째, 계속기록법 보면서 평균법이니까 이동평균법이죠. 그럼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단가를 언제 구해야 돼? 3월 5일날 단가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12월 25일날 단가 한번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월 5일날 단가는 쉽죠. 22만원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95만 2천원짜리가 있었는데 요거 다 합하면 몇 개?
2600개니까 이거 나눠주면 단가가 얼마 나와요? 이거 나눠주면 단가가 1220원 나옵니다. 봐봐. 지금 그럼 보면 여기 2600개 있었는데 총 1220원짜리가 1220원짜리가 지금 2000개 팔렸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아있겠어? 600개 남아있겠죠? 그럼 600개 1220원짜리랑 얘랑 또 단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평균법이니까. 그럼 보세요. 600개 개당 1220원짜리 있고요. 338만원 요렇게 있는데 총 몇 개예요? 다 하면 600개 남았고 2600개 또 샀으니까 3200개죠? 3200개 요거 평균 단가 내면 얼마 나옵니까? 평균 단가 내면 1285원 나오니까 매출원가 어떻게 하면 돼? 요거 곱하기 2000개 요거 곱하기 1500개 하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계속 갑시다. 총평균법은 어떻게 돼? 총평균법은 단가를 한 번만 계산하면 되지.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2만원 더하기 2 9 5 2 000 더하기 3 3 8 0 000 나누기 총 몇 개입니까? 2600개에다가 또 2600개 더하니까 5200개네. 그럼 5200개 나눠주면 단가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단가가 이게 1260원 나오죠. 몇 개 팔렸어 총? 총 3500개 팔렸으니까 3500개 곱하기 1260원 하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이런 건 진짜 틀리시면 안 돼.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선입선출법 봅시다. 선입선출법은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게 생각을 좀 해봐요. 선입선출법은 그냥 보면 돼. 가볍게 차분히 보면 지금 2600개 있었지, 그쵸? 근데 이때 2000개가 팔리면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요거 팔리고 요게 몇 개 남아있겠어요? 요게 헷갈려. 600개 남아있겠죠, 그쵸? 그리고 2600개 샀어. 근데 1500개 팔렸대. 그럼 여기서 먼저 팔리고 여기서 몇 개 팔려요? 900개 팔리겠죠, 그쵸? 그럼 봐봐. 일단 얘랑 얘는 다 팔렸어. 무조건 매출원가로 갔겠지.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뭐 단가를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출원가를 보면 일단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다 팔렸을 거라고요. 그럼 매출원가가 22만원 더하기 295만 2천원은 무조건 다 매출원가에 들어가고, 얘 개당 1300원짜리인데 그 중에서 900개 팔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00개 곱하기 개당 1300원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지. 뭐 단가를 또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분히 읽어보면 돼. 최근에 저희 시험에 선입선출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말문제는 나중에 또 정리할 거기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할 거지만 가볍게만 얘기를 하면 모든 기업은 선입선출법이면 선입선출법, 평균법이면 평균법 하나의 방법만 써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 성격과 용도가 유사하면 동일한 방법을 써야 되지만 성격과 용도가 상이하다면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한 기업 내에서 선입선출법, 평균법 다 따로따로 쓸 수 있고, 하나 더 지역이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격과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객관식 문제 보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거 순서로 뭐 기말재고자산 크기, 매출원가의 크기, 현금 흐름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 건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 더, 왜 제가 이 문제에 6번 보시면 왜 선입선출법은 이거 계속기록법인지 실질재고조사법인지 얘기를 했죠. 계속기록법. 선생님 실질재고조사법일 때 선입선출법은 왜 안 물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왜 안 물어봤을까요?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일 때와 실질재고조사법일 때 값이 똑같아요. 시간의 흐름과 원가의 가정이 똑같기 때문에. 아시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7번 보시면 요거 물어봤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을 때 매출원가요. 그럼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을 때 매출원가 물어보면 이제는 뭐 다른 방법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위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장부수량, 그 다음에 여기 실제수량, 여기 단위당
취득 원가, 여기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 있잖아요. 요 면적이 뭡니까? 칸모. 칸모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지만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비율을 보통 주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문제에서 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요? 요 면적 뭐야? 이제 우리 시험 임박했으니까 요 면적 뭐예요?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없으면 평가손실이고,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다면 요 면적은 그냥 평가충당금이라고 그랬죠. 기초에 평가손실이 없으면, 평가충당금이 없으면 어차피 올해 평가충당금 기말에 잡아야 되는 금액만큼 평가손실을 잡을 거기 때문에 평가손실이 맞지만,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다면 이건 기말에 평가충당금이 이제 평가손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저가법 쓰기 때문에 두 개 중 작은 금액이 뭘로 들어가? 기말 BS의 재고자산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즘엔 뭐 거의 보너스 문제가 됐죠. 재고자산의 T계정을 보면 기초재고가 있고요, 단기 매입이 있고요, T계정 보면 판매, 정상, 그 다음에 평가손실, 평손이라고 쓸게요. 비정상 감모, 여기 기말 재고자산 있는데, 심심해서 물어보는 건데 평가손실은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가손실은 무조건 다 영업손익으로 보지.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매출원가를 물어보면 실제로 IFRS는 여기까지 비용으로만 처리한다고 나와있지 어디까지를 매출원가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보시면 감모는 다 비용 처리하고 평가손실만 매출원가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 물어봤죠. 그럼 T계정을 좀 조정해보면 감모가 여기 오고 여기 평가손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매출원가니까 어떻게 구하시면 돼?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원가지. 그쵸? 요즘 저희 시험도 1차 시험도 이렇게 준 다음에 문제 7번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서 빨리빨리 계산해야 된다고, 여기를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심심하니까 그냥 봅시다. 보시면 지금 여기 기초재고 얼마 와요? 기초재고가 22만원이고 문제 다 나와 있잖아요. 단기 매입을 보면 2952 000 있고 단기 매입이 3380 000 있죠. 문제에서 요거만 구하면 얘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 보시면 장부 수량은 1700개인데 실제 재고 수량은 1500개라고 했고, 문제에서 분명히 실질 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 총평균법을 얘기했으니까 총평균법 구해놨잖아요. 여기 1260원이고 근데 순실현 가능가치 얼마래요? 1000원이라고 했죠? 그럼 해봅시다. 아무튼 감모는 다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감모는 얼마예요? 1700에서 1500에 뺀 200개가 감모 수량이고 단위당 취득원가 1260원 곱해주면 되겠지. 기말적은 얼마 나와요? 실제 수량에다 두 개 중 작은 금액 곱하면 되니까 1500 곱하기 1000원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매출원가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더한 거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문제를 보면 8번은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2만원 있대. 이렇게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으면 제가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초금액에서 그냥 빼주면 모든 게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으면 T계정상에서 기초금액에다 기초평가충당금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 그럼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7번 아마 7번 답이 480만원이고 요게 478만원 되겠지.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그래서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T계정상에서 기초금액에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보면 8번입니다. 넘겨보시면 9번입니다. 저가법 자체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죠. 저가법 자체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뭐 농담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원래는 채점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여러분 점수 몇 점인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서로 또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자, 적합법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순실현 가능 가치 자체의 의미죠. 여기 제품 있고요. 여기 제공품 있고요. 여기 원재료 있어. 원재료와 제품 제공품 중에서 원재료와 제품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보관원가 어떻게 돼? 보관원가.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보관원가는 비용 처리 안 하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그게 원재료잖아요. 제품은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원가를 비용 처리하고요. 제공품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돌아와서 보면 일단 순실현 가능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어떻게 돼? 두 개는 예상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빼고 예상 판매비를 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로 확정 판매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죠. 확정 판매 계약을 맺으면 이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 뭘로 봐요? 확정 판매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가격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보죠. 그쵸? 100개를 100원에 팔기로 했대. 그럼 100원이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괜찮죠?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예상되는 판매비가 있어. 그럼 빼줘 안 빼줘? 빼줘요. 여러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쓱 쓰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거 어저께 하루 종일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몇 최소한으로 쓸까, 어떻게 하면 이 몇 개는 정리해야 될 거 하는 거니까 그냥 눈을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적는 게 좋겠지. 그쵸?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 같은 경우에도 예상 판매비가 있으면 빼주셔야 되는 게 당연해요. 원재료는 어떻게 돼? 원재료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몰라. 너무 멀다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뭘 써요? 똑같은 걸 지금 샀을 때 가격인 현행 대체 원가를 쓰죠. 그쵸?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럼 보세요. 정리를 좀 해보면 원재료는 저가법 적용할 때 원칙이 어떻게 돼? 원재료의 저가법 적용 원칙이 뭡니까? 원재료는 저가법 적용을 안 하죠. 그쵸?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 저가법 적용을 해? 예외적으로 관련된 제품의 취득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보다 크고 원재료가 취득 원가보다 현행 대체 원가보다 클 때, 요거 두 개가 모두 만족할 때 원재료는 저가법을 적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저가법을 적용해서 제품, 제공품, 원재료의 평가 손실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원재료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제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제품을 먼저 계산해야 돼. 제품에서 탈락이면 원재료도 바로 탈락이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자, 그럼 요 문제를 풀 건데 뭐 1번은 되게 쉽죠? 보시면 평가 손실만 물어봤어요. 그럼 바로 여기다 그냥 표시해볼까? X1년도에 평가 손실 물어봤고 X1년에 설립됐으니까 기초에 평가 충당금은 없겠죠. 그럼 기말 평가 충당금이 평가 손실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품은 요 금액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작네. 그럼 저가법 적용 대상이니까 4,000원 빼기 3,600원 한 거에다가 곱하기 370개 해주면 되겠죠? 이거 제가 또 따로 필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제공품 어떻게 돼? 원가가 1,5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1,400원이니까 1,500원에서 1,400원 빼주면 되겠죠. 뺀 금액에다가 50개 곱해주면 될 것 같고, 원재료 어떻게 돼? 현행 대체 원가랑 비교해야 되는데 원가랑 현행 대체 원가랑 보면 현행 대체 원가가 더 작죠. 저가법 적용이 대상이 되고 관련 제품도 저가법 적용 대상이 돼. 그럼 원재료도 평가 손실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0원에서 800원 뺀 다음에 180개 곱해주면 되니까 요거 다 계산하면 기말에 평가 충당금이 얼마 나오냐면 18만 9천원 나와요. 여기까지야 뭐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 두 번째 보세요. X2년 나와 있는데 날 봐요. X2년 보시면 실제 제품 보면 원가 얼마예요? 5,000원이죠.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야? 5,200원이지. 어머, 그럼 평가 손실 대상이 아닌데?
그럼 바로 원자료도 평가손실 대상이 아닌데? 근데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470개 중에서 200개는 확정 판매 계약을 4,500원에 맺어놨고요. 동 거래 시 판매 거래 원가가 200원 든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X2년도에 제품을 보면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게 있고 확정 판매 계약을 안 맺은 게 있는데 좀 덥지 않나?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게 있고 안 맺은 게 있는데 지금 맺은 건 몇 개? 200개. 안 맺은 건 270개겠지 그럼. 근데 취득원가는 5,000원이고 얘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5,200원이니까 어차피 탈락이야. 저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럼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거 보면 원가는 5,000원인데 4,500원 써야 돼. 4,500원에서 200원 빼면 4,300원 써야 돼. 확정 판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과 관련된 판매 부대 비용이 있으면 걔는 빼준다고 했다고요. 그럼 4,500원에서 200원 빼주니까 4,300원이겠지. 그럼 어떻게?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건 평가손실 대상이 되죠? 취득 원가가 더 크니까? 그럼 이만큼을 평가손실 잡아주면 되는데 원재료 보세요. 원재료. 지금 원재료 보면 얘는 원가가 현행 대체 원가보다 커. 평가손실 대상이 돼. 근데 얘를 따라가면 평가손실 대상이 아니고 평가손실 대상이고 얘를 따라가면 평가손실 대상이라고요. 어떤 거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관련된 제품이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거와 안 맺은 거로 나눠진다면 안 맺은 걸 따라갑니다. 당연히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그럼 확정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건 평가손실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원재료도 평가손실 대상이 아니겠지. 괜찮죠? 그럼 요 금액과 제공품은 어떻게 돼 지금? 제공품은 지금 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원가가 더 치니까 제공품도 평가손실 대상이 되죠. 봐봐. 요 계산은 얼마 나와?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금액이랑 1,400원 빼기 1,100원 곱하기 20개 한 거 곱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그 금액이 14만 6천 원 나오거든요. 14만 6천 원? 자, 타임. 14만 6천 원 나온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14만 6천 원 나왔어. 요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이게 X 2년 말 평가 충당금이라고.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18만 9천 원 있었는데 기말에 평가 충당금이 14만 6천 원이니까 결국 기말에 해야 될 회계처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 충당금 4만 3천 원 줄이면서 평가 손실 환입으로 4만 3천 원 오겠죠? 그래서 평가 충당금 문제가 나오면 요즘에는 재고자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평가 충당금을 물어보기도 하고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있는 문제를 더 많이 주니까 항상 여러분이 제 그림처럼 구하던 아니면 막 요따구로 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 요따구로 구하던 여기서 계산하는 건 평가 손실이 아니라 기말 평가 충당금이기 때문에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해서 평가 충당금이 늘어나면 평가 손실이고 평가 충당금이 줄어들면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넘겨보시면 문제 11번은 뭡니까? 조별기준이죠. 이게 재작년에 엄청 유행했잖아요. 회계사 시험도 나오고 세무사기 시험도 나오고. 그래서 조별 기준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너무 쫄지 말고 처음 나왔을 때야 당황했지. 이제 나온 지 1, 2년 됐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조별 기준. 그럼 조별 기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시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한대. 그리고 매출원가를 물어봤지. 그럼 봐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어차피 기초 매입 있고 나머지를 다 매출원가에 넣는데 그럼 정확한 기말재고자산만 구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얘 빼면 매출원가일 거 아닙니까? 괜찮죠? 그럼 결국 뭐 물어보는 문제야? 정확한 기말재고자산 물어보는 문제예요. 저가법을 적용했을 때. 그럼 자 봅시다. 조별 기준에 따라 저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나 봐. 실제 수량 110개, 단위당 취득원가 800원 더하기 실제 수량 200개, 단위당 취득원가 1000원 과 실제 수량 110개, 순실현 가능 가치 700원 더하기 실제 수량 200개, 순실현 가능 가치 950원 중에서
어떤 금액을 기말 장부 금액으로 보면 돼요? 작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보자는 게 순실현 아니, 조별 기준 아니겠어요. 조별 기준은 취득원가 다 더하고 순실현 가능가치 다 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크기 비교하자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갈게요. B1 보시면 B는 어떻게 돼? 280개가 실제 수량이고 단위당 취득원가 900, 300개가 실제 수량이고 단위당 취득원가가 1,050원. 지금 혹시 이 수업 듣는데 내가 지금 평소에 듣던 강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거 좀 어렵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내가 내용 정리가 역시 안 됐구나. 잘 모르겠네. 집에 가서 내용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뺨을 한 대 때리시고 이걸 다 외워. 이제 이런 문제들의 풀이법을 다 외워야지 내용 정리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 외워야 돼. 아시겠죠? 다 외워야 돼. 다. 여기 280 이게 선생님 맞고 차이가 아니야.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지. 지금 헷갈리면 280개 곱하기 800원 더하기 300개 곱하기 1150원 해주면 돼요. 이 중에서 어떤 금액 하면 돼? 작은 금액 하면 돼요. 놀랍게도 얘는 요게 작은 금액이고 얘는 요게 작은 금액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닌가? 요게 작은 금액인가? 아무튼 계산해보면 그래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더하면 기말재고자산이 나오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단순 더하기 빼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좋아, 여기까지 재고자산 봤고요. 너 매출총 이행률법이랑 수매제고법 왜 얘기 안 하니?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끝냅니까? 그래서 볼게요. 지금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유형자산인데요.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나와 있고 일괄구입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유형자산 일괄구입 같은 거 문제 내면 자 이건 쓸 필요도 없죠. 우리 일괄구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대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면 일단 두 개로 나누죠. 대분류가 어떻게 돼? 내가 남의 걸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내 걸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요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지.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 결론이 어떻게 돼? 이제 지겹잖아. 결론이 어떻게 돼요?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 비율로 건물과 토지를 안 분해주죠? 취득 시점에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공정가치 비율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산 걸로 봐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까지 들어간 돈은 다 토지를 보죠. 토지의 일괄 구입, 건물 철거 비용, 철거 비주 자정에서 나온 폐자재는 건물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고 그 다음에 토지 정지 비용까지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간 돈만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뭐 토지 굴착 비용도 여기 들어가고요. 땅 파는 거 건물 짓는 거랑 관련됐으니까. 그 다음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토지의 취득 원가 같은 경우에 뭐 있습니까? 취등록세는 어떻게 돼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죠?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 처리하죠. 이전 소유자의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 그건 취득 원가에 가산하죠. 그쵸? 여기까지 봤고요. 하나 더. 정부가 조경, 배수로, 담벼락 이런 것들을 정부가 유지보수한대. 회사는 더 이상 지출을 안 한대. 한번 쓰고 나면 더 영구적 지출을 해. 이런 경우를 뭘로 봐요? 조경, 배수로, 도로를 정부가 유지관리하거나 회사는 한번 지출하고 나면 더 이상 영구적으로 지출 안 한대. 뭘로 봐요? 토지로 보죠. 그렇죠? 하지만 회사가 정부가 유지관리하지 않고 회사가 유지관리하고 계속 지출을 해줘야 되는 반영구적 지출이라면 건물의 취득원가 아니죠?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내 걸 뽀개는 경우엔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 걸 뽀개는 경우엔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하는 데 들어간 지출은 모두 당기 비용 처리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억해야 되고 최근에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엔 취득해서 2년 후에 뽀갤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 취득해서 2년 후에 뽀갤 예정이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취득해서 2년 후에 뽀갤 예정이래. 맨 밑으로 가야 돼. 취득해서 뽀개고 신축할 거래. 취득해서 2년 동안 사용하다 뽀개고 신축할 거래. 요걸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돼요? 일단 제일 위로 가야 돼요. 2년 동안 사용하니까. 그래서 취득하는 시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뽀개게 되면 건물 뽀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괜찮죠? 요 정도까지는 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물음 1번 나와 있길래. 그럼 물음 1번 보시면 감가상각 명세서에 들어갈 요거 1번 물어봤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거래? 첫 번째 거래? 그럼 보시면 토지와 건물 사면서 현금으로 81만 2,500원 나가는데 여기 토지가 오고요. 여기 건물 A가 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지금 82만 2,500원짜리를 토지의 공정가치는 7만 2천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힘들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6만 5천원 나오죠? 그럼 건물 A의 취득 시점의 가치는 얼마 나와요? 74만 7,500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볼게요, 여러분. 봐봐. 2번은 어떻게 하면 돼? 겁나 쉽죠? 아, 건물이 74만 7,500원짜리라고요? 잔존 가치가 4만 7천원이래. 그럼 74만 7,500원짜리인데 잔존 가치가 4만 7,500원이야. 내용 정액법 쓴대요. 그러면 이걸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돼. 어차피 연초에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4,000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용에서 몇 년? 50년. 괜찮죠? 아이고, 여러분 힘들죠? 기운 좀 내시고. 이거 막타를 잘 쳐야 돼, 막타를. 우리 1차는. 진짜로. 여러분, 올해 1차 시험 붙으면 내년에 혹시 동차하시면 좋고, 혹시나 유예하시더라도, 내년에 진짜 기회가 좋아요. 올해 시험 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3차생들 거의 없을 때 진짜 적을 거니까 기운을 내시고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 잠깐 봐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뭐만 알면 돼? 기준취득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X1년, 여기 X2년, 여기 4월 1일 날 취득했대. 취득가액이 100원이고 잔존가치가 0이라고 합시다. 내용에서 3년이고요. 제일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수합계법이죠.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돼? 3년이면 1, 2, 3 더하고 첫 번째가 3이니까 6분의 3의 상각률을 연수합계법만 유일하게 12개월 단위로 상각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6분의 3의 상각률을 X1년도에 몇 개월만 썼어? 9개월만 썼지. 그럼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에도 6분의 3의 상각률이 아직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을 쓰고 나서 4월 1일부터 그 다음 상각률로 넘어가죠. 그쵸? 6분의 2로.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수합계법을 쓰고 전년도에 기준에 취득했을 때 올해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100원 빼기 0 곱하기 6분의 3에다가 12분의 3 더하기 100원 빼기 0에다가 6분의 2 곱하기 12분의 9 해주셔야겠죠? 이 문제도 지금 그거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알아야지. 정률법이면 어떻게 돼? 정률법. 정률법의 감가상각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정률법의 감가상각의 산식이 무조건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상각률이죠. 취득원가 빼기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기초장부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X1년, X2년인데 X1년 9월 1일 날 취득했는데 얼마인지 몰라. 근데 상각률이 20%래 정률법 쓰고. 근데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0 나왔대. 그때 X3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정률법은 기준에 취득했던지 나발인지 다 상관없고 무조건 기초장부금액의 상각률 곱한 게 감가상각비가 나와야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20 나왔다는 건 기초장부금액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100 곱하기 20%여야 20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X 2년 만에 장부금액은 얼마야? 80이죠. 그럼 X 3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겠어요? 80의 상각률 20%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요 정도만 알면 되시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제가 요즘 너무 요요가 와서 어저께 저희 집 주변에 대모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다 왔거든요. 2시간이면 갔다 온다고 해서 2시간 갔다 왔는데 정말 중간에 진짜 119 부를 뻔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몸이 좀 무거워지니까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막판 되면 체력이 좀 딸릴 텐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밤에 절대로 뭐 드시면 안 돼. 그쵸? 밤에 뭐 먹기 때문에 체력이 딸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찌부둥하지. 밤에 뭐 먹어서 그래. 그쵸? 그래서 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상쾌하지가 않아. 뭔가 좀 몸이 자꾸 무거워.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7시 이후엔 뭐 드시지 마세요. 그쵸? 그래서 공부 끝나고 나면 심심하니까 오늘 고생했다. 오늘 너무 공부 열심히 했네 갖고 저기 또 강남역 사거리에서 뭐 떠리 같은 거 사가고 그러시면 그것 때문에 내일도 몸이 무거운 거거든요.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체력이 좀 딸리는 분은 절대로 밤에 뭐 먹지 마. 밤에 엄마가 갔더니 고생했다고 고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자, 우리 볼게요. 그럼 지금 3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3번도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3번. 그럼 3번 보시면 여기 x1년, x2년 있는데 지금 7월 1일 날 취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계 A 같은 경우엔. 그럼 7월 1일 날 취득했대. 그럼 필요 없고 내용의 수가 5년이니까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15고 15분의 5의 상각률이 x1년도에 6개월 쓰일 테고 그 다음 연도에 또 6개월 쓰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x2년도에 6개월이 또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그 다음 연도 상각률 써주시면 되겠지. 너무 심심하니까 계산해볼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15만원 맞나요? 30만원인데 30만원 빼기 얼마? 3만원 하면 되고 여기다가 상각률 15분의 5 곱하기 12분의 6 해주시면 요만큼의 삼각비가 나오죠? 계산하면 27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5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 되니까 얼마 나오냐면 45,000원 나와요. 어머, 그럼 여기도 45,000원이었겠네. 45,000원 45,0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상각률은 15분의 4 곱하기 12분의 또 6 해주시면 되니까 27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36,000원. 그럼 여기는 36,000원 나오겠네. 그럼 X2년도의 상각률은 81,000원. 괜찮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15번 보시면 손상 물어봤죠? 손상. 사실 손상은 뭐 워낙 쉬워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 몇 개만 정리해 보시면 우리 손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손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뭐야? 회수 가능액이죠. 손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회수 가능액인데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뭔데?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는 알잖아.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 뺀 거. 근데 최근에 회계사 시험에 사용가치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사용가치가 뭐예요? 요 자산을 사용해서 미래 벌어들일 현금의 현재 가치가 사용가치라고요. 여기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쓸 거고 요 100원 나오고 100원 나오고 요때 한 20원 더 들어온대. 적절한 할인율이 10%래. 그럼 이런 경우에 사용가치는 어떻게 돼요? 이거 10%의 현재 가치 이자율로 땡겨오면 그게 사용가치예요. 최근에 회계사 시험에 요거 직접 구하는 거 나왔으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뭐 문제는 아주 쉽죠. 보시면 기계비를 좀 보겠습니다. 기계비. 기계비. 뭐야? 기계장치 비를 보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올라와 볼게요. 4,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년간 분할해서 4,000원씩 준대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X1년, X2년, X3년이고 여기 4,000원, 여기 4,000원, 4,000원, 4,000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치 않지만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 현금 4,000원 들어오고 요거 다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프로의 이자율로? 8%의 이자율로. 그럼 여기 미지급금으로 4,000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8% 연금 현가 계속 곱해주면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기계장치 비가 나오는데 이 기계장치 비의 취득원가는 얼마 나오냐면 14,000 그래서 308원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물론 1차 시험에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 경우에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이렇게 딱 취득한 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 손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계정 몇 개 나와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뭐라고요? 두 개지. 뭐랑 뭐예요? 기당치의 감가상각비랑 뭐 있어? 미지급 금액, 이자 비용. 보통 2차 때, 1차 때는 이것까지 안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2차 때는 나오면 100% 나오기 때문에 항상 혹시나 문제 나오면 기억하셔야 돼. 미지급 나오면 기말의 이자 비용. 자, 그럼 계속 문제를 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14,308원에 취득했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잔존가치가 308원이고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308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했으니까 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요 14,308원에서 308원 8원 빼고 나누기 5 하면 감가상각비가 2,800원 나와요. 너무 심심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2,800원. 그럼 X 1년도에는 14,308원에서 2,800원 빼니까 11508 나오고 X 2년도에 여기서 또 2,800원을 빼면 8708 나오죠? 그냥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심심하니까. 여기까지 했고요. 응? 에이. 그렇게 봤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요거 X 1년으로 고치고 요 X를 고칠게요. 죄송해요. 에이. 자, 봅시다. 그럼 X 1년도에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가 8,000원 만원이니까 회수 가능액은 얼마? 만원이겠죠?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그럼 손상차손 얼마? 1,508원 나올 거고요. 이제 만원으로 어떻게 해주셔야 돼? 항상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이 변동되면 변경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남아있는 내용에서 생각하잖아요. 잔존가치의 얘기가 특별히 없으니까 기존 잔존가치를 쓰면 되겠지. 그럼 만원에서 308원 빼주고 자녀 내용에서 4년 나눠주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2, 4, 2, 3 나올 겁니다. 그럼 장부금액 얼마야? 7, 5, 7, 7 나오고 문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X 2년 말에는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가 여러분 고민하셨겠네. 12,000원이죠?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는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니까 그 우리 아시죠?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엔 손상차손 환입될 때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걸 추가하게 되면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거랑 똑같아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굳이 저희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1차 때는 그래서 원가 모형은 환입의 한도가 있지만 재평가 모형은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환입의 한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환입액은 여기 금액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환입액은 얼마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면 1, 1, 3, 1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문제 나오면 만약에 문제가 좀 길어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게 문제에서 숫자 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연도를 여러 가지 물어봐. 그럼 어떻게 일단 한번 해봐. 마음을 차분히 잡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대충 느낌 보니까 X 2년도에 환입 잡을 것 같은데 X 2년 말에 인식할 손상차손 누계액이 없대. 여러분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100% 환입 잡아도 항상 손상차손 누계액이 재무제표에 남아있죠. 아 모르셨구나. 지금 알았으면 됐어요. 항상 재무제표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5번이 답이야. 이런 게 저희 시험에 한두 개씩 꼭 나온다고요. 많이 물어보지만 읽어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는 구해보고 싶어. BS에 계상된 손상차손 누계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태까지 계상된 누적 손상차손에서 여태까지 계상된 누적 손상차손 환입을 빼주면 되죠. 그쵸? 거기까지요.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 찾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문제 좀 많죠? 넘겨보시면 16번이에요 16번이 뭡니까? 우리 감가상각 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매기말 재검토해야 돼? 매기말 재검토 안 해도 돼? 매기말 재검토해야 되죠. 손상은 재평가는 사실 매기말 하는 게 아니에요. 회수 가능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있을 때 손상차손이 손상지분과 유의적일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거고 검정가치의 변동이 변동이 유의적일 때 재평가를 하는 거지 매기말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감가상각 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의 추정 검토는 매기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가 바뀌어. 그럼 변경해 줘야 되잖아. 이때 전진법 씁니까 소급법 씁니까? 전진법 쓰죠. 전진법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변경 직전에 장부 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변경된 방법을 적용해 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 B
아, 기장치 A. 요거 얘기해, 요게 기장치 A잖아요? 요거, X 3년 초에 바뀌었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이 경우에 X 3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물어봤어요. 그럼 항상 뭘 먼저 계산하시면 돼? 변경 직전에, X 3년 초에 창부 금액을 알아야겠죠. 그럼 X 3년 초에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래 3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비가 X 1년도에 4만 5천 원 있었고 X 1년도에 8만 1천 원 있었으니까 창부 금액이 요걸 거 아닙니까? 요 금액을 기준으로 바뀐 방법으로 감가상각 해주면 돼. 문제 보시면 잔존 가치는 14,000원으로 바뀌었고 이제 경액법 쓴대요. 잔존 가치는 14,000원으로 바뀌었대. 그럼 이만큼이 이제 감가상각 기준 금액이 될 거고 정액법으로 바뀌었으니까 내용의 수만 나눠주면 되는데 X 3년 말 기점에서 내용의 수가 4년으로 추정했어요. 잔존 내용의 수가 X 4년 말 시점에 잔존 내용의 수가 4년으로 봤어요. 감가상각은 결산 수정 분기이기 때문에 기말에 하는 거지만 연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말에 일어나는 거야? 감가상각은 결산 수정 분기이기 때문에 기말에 해주지만 연초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X 3년도에 감가상각을 한다면 X 3년 말의 잔존 가치를 잔존 내용회수를 기준으로 해야 돼. X 3년 초의 잔존 내용회수를 기준으로 해야 돼. 당연히 초라고요. 감가상각 연초에 일어나지만 편의상 기말에 회계 처리하는 거라니까. 그럼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X 3년 말의 잔존 내용회수가 4년으로 바뀌었다고 했지만 감가상각 연초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으로 해주셔야 돼? 5년. 그쵸?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요. 봤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거 하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쉽게는 잘 안 내고 요즘 우리 내는 게 뭐예요? 우리 감가상각 변경 플러스 자본적 지출 잘 내지. 그쵸? 자, 이런 경우에 봐봐. X 1년 초에 100원에 취득했고 잔존가치가 빵 정액법 내용에서 5년이래요. 그럼 X 1년도에 뭐 해주면 돼? 감가상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 그럼 여기 80 나올 거예요. 근데 X 2년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로 50 있었고 이 시점에 잔여 내용 연수가 4년으로 바뀌었대요. 다른 거 다 똑같고. 그럼 이 경우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야? 친분이 바뀌기 전에 7월 1일까지 상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 1일까지 상각은 먼저 해주셔야겠지. 그럼 장부 금액이 70으로 바뀌고 자본적 지출이 50 있었으니까 요것만큼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장부 금액이. 문제에서 자본적 지출을 주는 경우도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요 지출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본적 지출로 봐서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고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지출하였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봐서 비용 처리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금액을 기준으로 12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또 상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나? 120 빼기 잔존가치 0 내용수가 4년으로 바뀌었다니까 4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자본적 지출한 다음에 내용의 수 바뀐 게 없어. 자본적 지출은 맞는데 내용의 수 바뀐 게 없어. 감가상각 방법도 바뀐 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잔여 내용의 수를 해야지. 5년짜리인데 지금 1년 6개월 지난 거 아닙니까? 연수를 원수로 바꾸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5년을 월수로 바꾸면 60개월이지. 몇 개월 지났어? 18개월 지났잖아요. 거기서 지금 올해 X 2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만 더 감가상각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봐서 감가상각을 다 정리했고 문제 17번부터 19번까지는 북구충당부채죠. 당연히 아셔야 되고 18번은 문제 사이즈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지만 요즘에 회계사 1차는 요 정도는 당연히 나오고 리스부채 변경 때문에 당연히 요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작년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출제 기간이 같아서 그런지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거 저희 시험에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다 알아야 돼. 원래는 옛날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재평가 모형에다 북구충당부채 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철이 들어서 그런 건 안 가르칠 거예요. 나중에 2차 때 하시고 그런 건. 자,
북구 충당부채 변경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그림을 그냥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죠. 그럼 내용 횟수가 5년이야. 5년 후에 원상 회복하는데 50만 원 든대요. 지금 그럼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50만 원인데 요거 이자율 몇 프로? 10%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50만 원을 이자율 10%로 땡겨와야겠죠? 그럼 이거 현재 가치 평가하면 얼마 나오냐면 310460 나오고 이만큼이 복구 충당 부채가 될 겁니다. 이거 외에도 돈 쓰는데 얼마 들었어? 300만 원 돈 들었다면서요. 그럼 실제로 요 매립장 구축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야? 3310 460 되고 요게 5년 동안 감가상각돼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문제 보시면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지금 그림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회계 처리까지 제가 써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일단 보시면 문제에서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는데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계정 뭐겠어요?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북구충당부채에서 발생하는 전입에 괜찮죠? 그럼 감가상각비야 뭐 3310 460 나누기 5년 해주면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매년 662 092 나오겠지. 너무 심심하니까 장부금액도 구해볼까? 3310 460에서 감가상각비 요거 빼주면 2648 368 나와요. 괜찮죠? 야, 이거 혼자 하면 30초도 10초도 안 걸리겠다. 죄송해요. 자, 보시면 요 이자 비용은 이자율이 10%니까 얼마 나오면 돼? 3, 1, 0, 4, 6 이자 비용. 그럼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요거 두 개. 기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해? 기말 장부 금액 어떻게 구해? 우리 친구 식 불러봐. 제가 원래 이거 다 내려놓고 이게 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옷이 비싸서 칠 수가 없어요. 불면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이거 더하기 이거에도 나오고 이거에다 1.1 곱해도 나오잖아요. 그쵸? 310 460 곱하기 1.1 하면 여기 얼마 나와요? 3 4 1 5 0 6 나와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분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쉬는 시간에 꼭 물어봐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 아, 심심하니까 해봤어요. 물음 2번 봅시다. 18번 보시면 뭐 물어봤습니까? X 5년도에 실제로 원상 복구하는데 53만 원 들었대요. 그 경우에 마지막 연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습니다. 봐봐. 마지막 연도에도 감가상각비는 계속 나오겠지. 그럼 정액법이니까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6620921일 거예요. 마지막 연도에도 북구충당부채에서 이자 비용 나오겠지. 언제나 이자 비용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고 기초장부금액은 미래 현금 흐름 나누기 이자율이니까 요게 뭐야? X 5년 초에 기초 북구충당부채 장부금액이잖아요. 여기다 10% 때리면 이자 비용 나오잖아. 계산하면 되고 마무리에 뭐 있어요? 나는 50만 원을 310469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서 감가상각비로 5년 동안 비용 처리했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는 이자 비용으로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요 금액만큼은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다 해놨어. 근데 실제로 돈이 얼마 들었대? 실제로 53만 원 들었다고 문제 나와있죠. 그럼 내가 비용 처리한 것보다 돈이 더 들었잖아. 그럼 이만큼 뭐가 돼? 추가로 돈 나간 거니까 요거는 복구 공사 손실로 추가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괜찮죠? 우리 이걸 언제 회계 처리 끊고 있어. 그럼 답은 이거 더하면 되겠죠. 하나 더. 최근에 저희 세무사 시험에 치사하게 요거 하면 낸 적이 있어요. 요거를 5만 원에 팔았대. 그럼 손익이 또 뭐가 나와? 잔존 가치가 0까지 됐을 텐데 5만 원에 팔았으면 처분이익으로 5만 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한번 허접하게 낸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19번 보시면 뭡니까? 원가 모형인데 X1년 말에 복구 비용이 40만 원으로 감소했대요. 이자율도 12%로 바뀌었대. 그럼 복구 충당 부채를 재측정해야 되는 문제죠. 그쵸? 그럼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이제 자 볼게요. 자 보시면 X1년 말에 요게 40만 원으로 줄었대. 이자율이 12%로 바뀌었대. 그럼 이거 다시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산하는 걸 못하는 건 진짜 안 돼 지금. 그럼 이거 계산하면 북구충당부채가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요거 다시 계산하면 북구충당부채가 내가 해놨을 텐데 안 해놨구나. 40만원 곱하기 0.6352 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254 208 나와. 그 북구충당부채 얼마 줄어야 돼? 341506 빼기 254 208 줄어드니까 북구충당부채가 87,298원만큼 줄어들지. 모두 줄어들어야 돼. 유형자산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가 모형이면 북구충당부채가 변동하는 것만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도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아이고 집중력 떨어지는 소리가 팍팍 들리네. 그럼 2648368 빼기 87298 하면 얼마 나와요? 2561 070 나오겠지. 괜찮죠? 이 정도까지 해봅시다. 감평사 시험에도 나왔다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X2년도에 당기손익 물어봤으니까 날 봐. 이제 북구충당부채가 얘로 바뀌었지. 얘는 이자율 12%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X2년도에 북구충당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은 254 208 곱하기 12%한 금액이 이자 비용으로 비용에 들어가겠지. 얘 어떻게 돼? 장부 금액이 2561 070으로 바뀌었잖아요. 장부 금액이 바뀌면 어떤 걸로 다 생각한다고요? 자녀 내용연수. 그럼 이제 4년 남아있으니까 요 금액을 4년 동안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4년 동안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 나와? 요 금액 나누기 4년 하면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괜찮죠? 요 정도는 야 무조건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한 문제 1분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선택법 좀 세이브하고 말문제 세이브하고 그다음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셨어도 당연히 3문제에서 5문제는 못 풀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저 정도 가면 다 풀죠. 왜냐면 행수법 안 풀 거기 때문에. 그쵸? 나 정도면 다 풀지만 여러분은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한 문제에서 1분 30초까지는 가능해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제끼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뒤에 제낄 게 많은데.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 이제 여러분 GS도 가겠지만 시험지를 받으면 일단 빨리 선택법을 최대한 빨리 풀고, 선택법을 30분 걸려서 풀고 뭐 한 70점 나왔다 80점 나왔다 그러면 잘한 게 아니야. 선택법은 한 25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끊어야 돼. 그쵸? 끊고 말문제 빨리 풀고 제낄 거 5개 빨리 선정해서 아예 보지도 말고 3번 하고. 아니지 제가 얘기했죠. 문제가 복잡해. 남들 알 것 같은데 3번. 쌍판 처음 보는 문제야. 그럼 1번이에요. 진짜라니까. 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1번. 이거 나만 헷갈릴 것 같은데 3번. 그쵸? 국룰이야 국룰. 그쵸? 그렇게 제끼고 나면 1분 30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제끼면 안 돼. 다만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런 건 제껴야지. 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9번 했어요. 아직 저 한 문제나 남아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뭡니까 요거? 정부보조금이죠. 정부보조금. 이거 시간이 좀 짧구만. 정부보조금. 자, 정부보조금 말문제 나올 수 있는 걸 보면 정부보조금은 자본적금법 써요, 수익적금법 써요? 수익적금법 쓰지. 그래서 언제든지 정부보조금은 반드시 언제가 됐던 손익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정부보조금을 보면 정부보조금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수취하는 시점이 아니라 조건 준수 및 정부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인식하죠. 그렇죠?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부보조금 하면은 우리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만 나오는데,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두 가지가 있죠. 자산창업법이랑 이원수익법이 있잖아요. 자산창업법은 뭡니까? 재무제표에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보겠다는 거고, 이원수익법은 별도의 부채로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자산창업법이랑 이원수익법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계정, 각 계정들은 다 다르다고 그랬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각 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요. 피곤해. 120원에 취득했고요. 정부보조금을 20원 받았대. 잔존가치가 0이래. 그럼 자산창업법을 쓰면 얘에서 얘 빼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보조금 자산창업법인데 회사가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써.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의 특징이 뭡니까?
얘들은 감가상각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변동하지 않지. 그래서 자산차감법을 쓰고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쓰는 경우엔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도 하고 처분손익도 구하면 답이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빵 정액법이라면 실제로 자산차감법이라면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 20이고요. 장부금액도 고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어.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그쵸? 찾아보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연수익법일 땐 별도의 부채로 보기 때문에 요 금액의 내용에서 5년이면 감가상각비 얼마냐? 24죠? 24. 장부금액 얼마 나오고? 이거 계산해볼까요? 96. 요거 감가상각비 24. 이거 얼마 나와요? 72. 이연수익법을 쓰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요렇게 되고 감가상각비는 요 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이연수익법을 쓰는 얘는 별도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채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쓰면 꼭 감가상각비와 상기하는 정부보조금이나 별도의 수익 기재하는 이연수익을 꼭 요공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지. 요공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이 유형자산의 상각률을 곱해주면 똑같이 상계되는 금액이 나온다고 했었죠. 정액법이랑 연수합계법이라면. 그럼 내용의 수가 5년이면 상계하는 금액은 그냥 4예요. 4.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잖아. 그쵸? 요렇게. 그럼 봐봐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산차감법일 때를 물어봐. 자산차감법일 때 장부금액 X 2년도의 장부금액 60. 자산차감법일 때 X 2년도의 감가상각비 20. 이연수익법일 때 자산의 장부금액 X 2년도에 72. 이연수익법일 때 별도의 부채의 X 2년 말 장부금액 12. 이연수익법일 때 감가상각비 24. 이연수익법일 때 별도의 보조금 수익 4. 그쵸? 그래서 그림 3개 그려서 이렇게 라인 3개 그려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뭐 이상한 사각형 그리고 막 그러면 답답할 뿐이죠. 여기까지 봤고요. 만약에 80원에 처분한대. 요 경우에 어떻게 돼? 자산차감법일 때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60원이기 때문에 60원짜리를 80원에 처분하는 꼴이라 처분손익 얼마? 20원 나온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이연수익법일 땐 자산의 장부금액이 72원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처분손익이 되고요. 요 금액은 별도의 보조금 수익으로 따로 계산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뭡니까? 근데 정률법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정률법일 땐 FM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정률법일 때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 자산차감법이라고 해도 따로따로 직접 구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자산차감법을 쓰지만 정률법을 쓰고 상각률이 20%래. 그리고 잔존가치가 20이래. 그럼 반드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했던 야매 방법을 쓸 수 없어요. 최근에 작년 저희 세무사 1차 시험도 정률법이 나왔기 때문에 정률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요거 X 1년도에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24원이죠? 상각률이 24%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120 빼기 0. 표정 그만 잠깐 쉽시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여기까지 괜찮죠? 24원 여기 얼마 나와요? 98원 나오잖아. 이거 얼마야? 20원 곱하기 20%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정률법이라면 똑같이 24원 곱하기 취득원가 120원인데 잔존가치가 20이고 정부보조금이 20 있었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2니까 4.8원 나오지. 여기 4.8 요렇게 계산해서 여기가 15.2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요거에다 또 20% 곱해야겠죠. 곱해줘. 얼마예요? 19.2요? 6? 2? 6 아니야? 96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얘기를 해주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똑같아요. 또 요거는 똑같이 또 올해 감가상각비가 19.2원 나왔네.
근데 감가상각 계산 금액이 이렇게 되고 애초에 정부 보조금이 2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구해 주셔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X 2년 말에 자산 차감법일 때 장부 금액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 요 정률법이라면 요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구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빠르겠어? 이거 두 개 다 구한 다음에 24 더하기 19.2에다가 120 빼기 20 여기 정부 보조금 20 이렇게 계산해도 이거 두 개 합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일단 감가상각비를 다 구해놓고 연도별로 다 발생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에다가 요거씩 곱해서 구해도 정부 보조금이랑 연도별로 상계되는 금액의 합계가 다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하나 더. 여러분 유형자산 100원에 취득했어요. 잔존가치 빵 내용에서 5년 정액법이야. X 1년도에 감가상각비 20 나왔겠지. 장부 금액이 80이야. X 1년 말에. 근데 X 2년 7월 1일 날 처분한대요. 얼마에 처분하나 봤더니 90원이야.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90원이야. 그럼 X 2년 6월 1일까지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는 일단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중에 처분해도 감가상각은 해야겠지.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10. 그럼 장부금액 70이지. 그럼 결국 70원짜리를 90원에 처분하는 거니까 처분이익 얼마 나와요? 20 나오지.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야? 어차피 10이지. 그럼 이렇게 구하나 얘에서 얘 빼나 답이 똑같지 않아? 그쵸? 그럼 실제로 지금 20번부터 22번까지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문제에서 X4년 9월 30일 날 처분한다고 해도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X4년 초의 장부금액까지만 구하면 돼. X4년 초의 장부금액에서 처분대가 빼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6개월치를 또 구하고 있어? 가뜩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작년에 우리 세무사 1차 시험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기초 장부금액만 구하면 돼. 그리고 요 문제의 킬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 회사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부채로 분류한다고 그랬지. 부채로 분류한대? 허허. 그럼 무슨 표현이야? 부채로 분류했다는 게. 자산차감법 쓴다는 소리예요? 이원수익법 쓴다는 소리예요? 이원수익법 쓴다는 소리지. 근데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자산차감법이나 이원수익법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뭐 나 편한 대로 하시면 돼.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자, 20번 정액법으로 물어봤어. X1, X2, X3인데 7월 1일 날 취득했어. 근데 정액법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원수익법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원수익법이나 자산차감법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자산차감법으로 보시면 돼. 그럼 400만 원짜리인데 정부보조금 160만 원 받았으니까 자산차감법을 쓰고 정액법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240만 원짜리로 보면 돼요. 정부보조금 왜 생각해? 해답은 FM으로 잘 써놨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논리 전개를 따라오실 수 있겠어?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은 자산차감법을 쓰는 경우에 처음부터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취득했다고 하고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똑같고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원수익법이나 자산차감법이나 답이 똑같아. 그럼 다 무시하고 자산차감법을 쓰고 정부보조금을 뺀 260원짜리로 보고 그냥 감가상각하면 답이 똑같다고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얘기인지? 봐봐요. 그럼 봐봐. 지금 몇 개월 감가상각하면 돼? 총 11개월, 11개월, 6개월 감가상각하면 되지. 아, 3개월인가요? 3개월 감가상각하면 되죠. 10월 1일부터 취득하였으니까. 그럼 봐봐. 지금 240만 원짜리였던 거고 처음부터 정부보조금을 빼고 문제 보시면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었대. 어차피 정액법을 쓰니까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지금 보시면 내용연수 몇 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5년이죠. 60개월짜리인데 몇 개월 감가상각했어 지금? 누적으로 27개월 감가상각했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뭐예요? X3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지. 정액법 썼을 때 따라오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계산하면 220만원 나누기 60 곱하기 27 하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9, 9, 0,
000 나와요. 요게 X 3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요. 맞죠? 왜요? 아, 정보보증 100만 원이에요? 어쩐지 숫자가 더럽더라. 자,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여기 그럼 얼마 나와? 처음부터 300만 원짜리인 거고 정보보조금이 100만 원이니까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잖아요. 아이 그럼 또 계산해야 되잖아. 자 그럼 봅시다. 280만 원 나누기 60 곱하기 27 하니까 얼마 나와요? 요게 126만 원 나오나요? 요건 맞나요? 그쵸? 그럼 X 3년 말에 장부 금액은 얼마야? 취득 원가를 그냥 300만 원을 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6만 원 나왔다고 치면 174만 원이잖아요. 괜찮죠? 그럼 X 3년 말, X 4년 초에 164만 원짜리인데 이거 얼마에 처분했어? 16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은 얼마야? 14만 원 마이너스.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야지. 이거 작년에 우리 세무사 1차에 나왔던 문제도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하나만 보자.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총포괄손익이 뭐예요? 총포괄손익이 뭐야? 총포괄손익이 뭡니까? 여러분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이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 변동액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자산 변동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차피 요 문제는 기타 포괄손익이 없잖아. 그럼 총포괄손익이랑 당기손익이랑 똑같다고요. 주주와의 거래도 없고 부채도 없으니까 부채도 없다고 가정하면 결국 자산 변동액이랑 총포괄손익, 당기손익이랑 똑같아져야 된다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산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총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없으니까 결국 당기손익이 이만큼 감소하겠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2번은 연수합계법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률법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차감법을 쓰는 게 아니라면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나 똑같다고 그랬지. 기억나시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중차감법도 그냥 300만 원짜리로 보시면 돼. 괜찮죠? 그냥 300만 원짜리로 보면 된다고요. 그럼 그냥 300만 원짜리인데 날 보자. 그냥 300만 원짜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내용 연수가 우리 몇 년입니까? 자꾸 까먹네. 5년이잖아요? 그쵸? 그럼 15분의 5의 상각률이 지금 요렇게 12개월 쓰겠지. 그쵸? 9개월까지. 그 다음에 15분의 4의 상각률이 요렇게 또 12개월 쓰겠지. 9월 말까지. 그럼 3개월 15분의 3의 상각률이 3개월 시작되다가 끝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아이고 여러분 기운 내시고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면 돼? 300만원 빼기 잔존가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잔존가치는 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0만원 곱하기 15분의 5 요거 곱하기 15분의 4 요거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얘는 3개월만 썼으니까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3년 동안 감가상각 누계 나올 거 아니야. 괜찮죠? 그럼 취득원가에서 요 금액 빼주면 장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고금액과 처분대가를 비교하면 그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제가 딱 10분만 쓸게요. 35분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쓸게요.